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38번째 글로벌 프라미넌스 세미나에 참석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금요일 점심 때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연을 해주실 이동성 교수님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성 교수님께서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계시고요. 고대 정외과 학사 그리고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석박사를 받으시고 다수의 단행본과 영문 논문을 집필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CV를 전달드리는 거기에 이제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그동안의 이제 학술적 성과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Nuclear Alliance Restraint, Success and Failure in Countering Allied Proliferators 라는 제목으로 영문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선생님께서 이 책에 기반하여 동맹국의 핵무장 제지하기, 한미 동맹과 북중 동맹 사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동성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국제대학원 신성호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신성호 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세미나에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쓴 이유는 원장으로서 섰다기보다는 우리 이동성 교수님을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저랑 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존경하면서도 좋아하는 동료 학자님이셔서 제가 특별히 좀 제가 오늘 죄송한데 이게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소리를 줄이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세미나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성 교수님이 한두 가지만 오늘 좀 그냥 얘기를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여기 제가 수업 시간에 저도 같은 안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학문적으로 물론 존경하고 제가 많이 배우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한 2009년 15년 전쯤에 워싱턴에서 만났어요. 제가 안식년이고 그때 우리 이동성 교수님도 응가했듯이 GW에도 방문학자로 계실 때 우연히 전혀 일면식이 없다가 뵀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개인적으로 너무 친해져가지고 선배 후배 형님하고 하면서 너무나 개인적인 하지만 또 공부 모임도 저희가 한 10 몇 년 넘게 같이 안보 쪽으로 하는 공부 모임이 있고요. 우리 여기 송 교수님은 또 우리 이동성 교수님의 같은 또 동문이시고 또 학부 또 과 후배님이신데 그래서 홍 교수님도 제가 너무 우리 국제대학원에서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교수님인데 두 분이 또 이렇게 엮게 돼서 저희 셋이서는 거의 오늘이 자매처럼 이렇게 같이 지내는 그런 좀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인적인 인연을 떠나서 우리 임 교수님이 오늘도 이렇게 좋은 책을 쓰셨고 주제를 발표하겠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인용하는 최근에 유명한 학자가 우리 미국 현실주의를 대표하는 존 멀시아노 시카고 대학 교수님인데 이동성 교수님이 그 멀시아노 밑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현실주의자, 자유주의자 이런 게 좀 뚜렷하고 그거 사람들만의 학문적 이런 색깔이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참 이렇게 멋있는 디베이트를 할 때가 많은데 우리 이 교수님이 제가 아는 한 한국에서는 현실주의를 대표하는 안보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어떤 세미나를 가든 같이 아니면 공부를 하든 항상 너무나 딱 배울 게 많은 이론과 논리와 또 코멘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런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시는 거 연구하시는 거에 너무 전문하시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밖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다른 저도 무슨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또 정부 쪽 무슨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 이런 데서 암만 모시려고 해도 안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아니면 거의 뵙기가 힘들어서 그만큼 아주 정말 훌륭한 귀한 학자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 배우려는 의미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더구나 이 책 거의 한 10년 동안을 구상하고 집필하신 그때 나온 책인데 아직도 주제 자체도 지금 가장 이게 현안 문제하고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오늘 아주 훌륭한 이런 세미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잘 경청하면서 또 나중에 질문할 거 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동선입니다. 금요일 날 어려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나와주셔서 저에게 시간을 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신성호 원장님하고 친한 이유는 제 비주얼이 좋기 때문입니다. 신성호 교수님은 딴 거 안 보고 비주얼만 보십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주제는 동맹국의 핵무장 제지하기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제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축약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특히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장 가지시는 부분이 아마 한미 동맹하고 북중 동맹 사례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특히 하이라이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의 내용에 담겨 있지만 오늘 강연에서 제가 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질의응답 시간에 거론을 하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설명하고자 한 대상은 동맹국 핵무장 제지라는 현상입니다. Nuclear Alliance Restraint라는 개념을 이제 이 현상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고요. 그것을 동맹국 핵무장 제지로 번역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좀 길죠. 그래서 제가 가끔은 뭐 동맹 핵제지 혹은 제지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자, 동맹국 핵무장 제지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제 역사를 좀 공부하다 보시면은 어떤 현상이 눈에 띄냐 하면은 세상에 비대칭 동맹이 참 많습니다.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살아가는데 그 동맹 중에 한 유형이 비대칭 동맹입니다. 비대칭 동맹은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간의 동맹을 말해요. 그래서 강대국 혹은 초강대국이 약소국과 맺은 동맹을 우리는 비대칭 동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대칭 동맹이 한미 동맹을 포함해서 북중 동맹을 포함해서 상당히 수가 많은데 또 이제 역사를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 비대칭 동맹에 속한 약소 동맹국이 핵무장에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이 그 대표적 예 중에 하나예요. 한국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꾸준하게 핵 무장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뭐 핵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언제 시작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1980년대 이래로 이 핵 프로그램이 본격화되면서 결국은 핵 무장까지도 달성하는 데 이른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많은 국가들이 비대칭 동맹에 속한 약소 동맹국으로서 핵무장에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항상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 비대칭 동맹에 속해 있는 강대 동맹국이요, 약소 동맹국을 말리려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너 핵무장하지 마라. 궁극적인 목표는 일단 약소 동맹국이 시작한 이 핵무장 프로그램, 군사용 핵 프로그램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노력에 나섭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행동을 통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이 핵무장에 70년대, 80년대에 나섰을 때는 강대 동맹국인 미국이 제지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채찍도 좀 써보고 당근도 좀 써보고 하면서 말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북한의 경우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로
그들의 두 강대국, 초강대국 동맹국이었던 이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각각 제지하려고 나섰습니다. 소련은 이제 1980년대 후반에 중후반에 북한의 핵무장을 제지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폭망했죠. 1991년에. 그 다음부터는 중국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북한의 핵무장을 제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비대칭 동맹에서 약수 동맹국이 핵무장에 나설 때 강대 동맹국이 그걸 막아서는데, 이 강대 동맹국이 이제 제지를 하는 것에 결과가 다릅니다. 어떤 때는 이 제지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지가 실패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은 미국은 한국을 제지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군사 핵 프로그램이 1980년대 초 이래에 없습니다. 반대로 소련과 중국은 북한을 제지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사실상의 핵무장국으로 북한이 자리매김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 궁금해지는 거죠. 이 학자들은 한마디로 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냐면 설명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설명을 하고 싶어 안달인 사람, 누가 묻지 않아도 설명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성패가 갈리는데 이게 도대체 왜 갈리느냐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게 2014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맹국 핵무장 제지는 어떤 조건 하에서 성공하고 언제 실패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고 그 이제 답을 10여 년 동안 찾아가지고 책으로 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딴짓도 하고 했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맹국 핵무장 제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무엇에 달려 있냐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저는 두 마디로 답하겠습니다. 첫째 마디는 세계 정치 체제에 있는 초강대국의 개수다. 우리가 국제 체제 하는데 이제 국제 체제에는 세계 체제가 있고 지역 체제가 있단 말이에요. 제 관심사는 이 지구 전체를 말하는 세계 정치 체제입니다. 그 안에 이제 약소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강대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그거보다 이제 더 강한 나라인 초강대국이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강대국과 초강대국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강대국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한번 뽑아보자. 이제 최강국. 그러면 미국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과 자기 영토에서 1대1로 전면전을 붙어서 그래도 승산이 어느 정도 있는 나라를 고르자. 그게 강대국입니다. 근데 그 강대국은 어디서 이 초강국과 겨뤄서 그래도 싸워볼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기 영역에서, 자기 지역에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금 강대국으로 제가 꼽는 나라가 지금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뭐 다른 지역에서는 미국과 싸우면 백천백패겠지만은 어쨌든 자기 지역에서 미국과 붙으면 그래도 승부를 어느 정도 예측하기 어려운 어느 정도 슬산을 가진 나라입니다. 초강대국은 어떤 나라냐 하면은 자기 지역에서 강대국이고요. 다른 지역까지 가서도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최강국과 다른 지역에 가서도 1대1로 붙어도 승산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를 보자면 강대국은 자기 지역에서 강한 나라고 그 초강대국은 세계 전반적으로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전국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 전국구 강대국에 해당하는 이 초강대국이 이 국제 체제 안에 몇 개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저는 극성이라고 부르고요. 이 극성이 동맹국이 제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첫째 요인이라고 봅니다. 자, 둘째 요인을 소개해드리면요. 그것은 동맹국 간의 지리적 거리입니다. 비대칭 동맹 말씀드렸고요. 그 약소 동맹국과 강대 동맹국이 있을 텐데 그들 간의 지리적인 거리가 있을 겁니다. 어떤 동맹국들은 멀리 떨어져 있을 거고요. 한미가 그런 거죠. 그다음에 어떤 동맹국들은 또 인접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과 중국이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지리적인 거리, 가까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가 또 이 제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꽤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10여 년 생각한 것 치고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썼느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성패를 좌우하느냐, 그 소위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시간을 거의 다 썼던 겁니다. 자, 메커니즘을 여기 소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맨 좌측에 지리 극성,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요인이고요. 오른쪽 끝에 보면은 종속 변수에서 동맹국 핵무장 제재의 성패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하려는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 지리와 극성이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 어떻게 해당하는 것이 이제 인과 메커니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이 채찍의 신뢰성, 당근의 종속 위험성, 당근의 신뢰성이라는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세 요인이 다시 둘째 매개 변수라고 제가 부른 채찍의 영향력과 당근의 영향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채찍과 당근의 영향력이 얼마인가에 따라 제지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각각이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안 궁금하시더라도 제가 설명을 또 드리기로 할게요. 성공과 실패를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네. 성공과 실패에는 네 단계가 있는데요. 완전한 성공이 있습니다. 완전한 성공은 약소동맹국이 시작했던 그 핵무장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완전한 성공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불완전한 성공이 있어요. 저는 부분적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적 성공은 뭐냐 하면은 완전 해체에는 이르지는 못하지만 이 핵무장 프로그램을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아니면 지연시키는 그 정도의 부분적인 성공 효과를 내는 것을 저는 부분적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실패에도 완전 실패와 부분 실패가 있습니다. 완전 실패는 뭐냐 하면 북한처럼 핵무장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무기화까지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완전 실패라는 건 뭐냐 하면 무기화되기 전까지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 성공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한 핵무장에 이르기까지의 그 어정쩡한 상태를 부분적 실패라고 저는 부르는 겁니다. 자, 그곳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두 요인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저는 둘째 매개 변수라고 불렀습니다. 순서가 두 번째 나온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채찍의 영향력과 당근의 영향력입니다. 채찍, 당근, 스틱, 캐럿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채찍이라는 것, 당근이라는 건요,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정책 수단이에요. 근데 이 수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찍이에요. 채찍이라는 건 한마디로 내 말을 안 들으면 벌을 주는 겁니다. 그 벌이라는 것은 벌을 진짜 줄 때도 있고 아니면은 벌을 주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협과 실제 사용을 다 묶어서 채찍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채찍이 경제 제재나 경제 제재 위협이 있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너 경제적으로 혼날 거야
라고 위협을 한다면 그거는 채찍, 경제적 채찍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서 당근이 있습니다. 당근이라는 거는 상을 주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면, 다시 말해서 네가 내 말을 듣고 핵무장 프로그램을 해체하면 내가 어떤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행동으로 옮겨서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당근이라는 거는 약속 플러스 실제로 상을 주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정책 수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한국이 핵무장을 나중에 그만둔다고 결정할 때 미국이 핵무장을 그만두면 안전은 내가 확실히 보장해 줄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안보적인 당근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당근과 채찍이 국가의 소중에 있지만은요, 이게 영향력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영향력,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레버리지라는 말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뭐 위력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효과를 내는지, 그걸 이제 저는 영향력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물론 당연히 채찍의 영향력이 크고 당근의 영향력이 클 때 제지가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상도 잘 듣고 벌도 잘 들으니까 둘 다 효과적일 때 아무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채찍의 영향력과 당근의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또 세 요소에 달려 있어요. 요인에. 그러니까 원인의 원인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방금 전에 첫째 매개 변수라고 말씀드린 세 요인이에요. 채찍의 신뢰성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찍의 신뢰성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채찍은 신뢰성이 높아야 그 채찍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지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 신뢰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핵무장 멈춰, 안 멈추면은 내가 너 벌 줄 거야라고 그랬을 때 상대가 벌 줄 거야라는 나의 위협을 믿어야 되거든요. 믿지 않고 벌 줄 리가 없어 라고 안 믿게 되면은 내가 채찍을 사용한다 그래도 상대가 내 말을 듣지가 않죠. 그런 면에서 채찍이 영향력을 많이 갖기 위해서는 채찍의 신뢰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채찍의 영향력을 좌우한다라는 논리를 제가 세웠고요. 당근의 영향력은 조금 복잡합니다. 당근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요, 첫째로 여기도 신뢰성입니다. 역시 당근도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한테 상을 줄 거야라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상대가 그래, 이 약속이 이행될 거야라고 믿어야 그래야 이 당근이라는 게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근데 약속만 하지 저건 빈 약속이야. 저거 안 지킬 거야라고 상대가 생각을 해버리면 다시 말해서 당근의 신뢰도가 낮으면 그러면 그 당근은 영향력이 별로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동선 교수가 진짜 얼마 안 되는 독창력을 빡빡 쥐어짜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당근의 종속 위험성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당근이 얼마나 효과적인 거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당근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여기서 말하면 약소동맹국이요, 제지를 당하는 자에게 위험성, 리스크를 안겨줍니다. 아니, 당근을 먹었는데 왜 그게 탈이 나요?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국제정치에서는. 왜 그런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못하면은요, 종속돼요. 당근을 너무 많이 먹으면요, 종속됩니다. 제 논리를 말씀드릴게요. 자,
약소 동맹국에서 비대칭 동맹국에서 강대국과 약소국 동맹을 맺는단 말이에요. 동맹을 맺는 이유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근데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줄 게 별로 없어요. 강대국은 약소국에게 줄 게 많고요. 그거는 뭐냐면 서로 상호 의존 상태에 들어가지만 상호 의존 또한 비대칭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약소 동맹국은 많이 의존하고 강대 동맹국은 적게 의존해요. 그러면 그 격차에서 뭐가 발생하냐 하면은 이 강대 동맹국이 더 의존해 있는 약소 동맹국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 말을 들어라 아니면은 너 동맹 관계 파기하고 너한테 벌을 주겠다라고 위협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비대칭 의존이라는 것은 덜 의존한 쪽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안겨줍니다.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비대칭 의존에서 더 의존한 쪽은요, 덜 의존한 쪽에게 휘둘릴, 다시 말해서 종속될 위험을 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재미난 게 뭐 이게 안보에서만 이런 비대칭 의존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요. 기가 막힌 것은 경제에서도 이런 비대칭 의존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안보에서의 비대칭 의존 때문에. 자,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국제정치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밝혀내는 중요한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동맹국끼리는 무역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한미동맹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북중동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안보상으로 어느 정도 믿게 되면은요. 경제적으로도 믿고 무역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강대국은 경제 대국이죠. 경제 사이즈가 크죠. 그다음에 약소국은 경제 소국이죠. 경제 사이즈가 작죠. 이 경제 사이즈가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무역을 하면은요. 여기서도 비대칭 경제 의존이 생겨납니다. 강대국은 이 무역에 덜 의존하고요. 그죠? 네. 약소국은 이 무역에 더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에서도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더 의존하는 비대칭 의존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듀얼이에요, 듀얼. 군사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이 비대칭 동맹은요. 사실은 약소 동맹국이 강대 동맹국한테 휘둘리기 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당근을 받는다. 큰 당근을. 약소 동맹국이 강대국으로부터 받는다. 그러면은 이미 비대칭적이었던 의존 관계가 더 비대칭적인 의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휘둘리다 못해 나중에는 통제당할 수가 있습니다. 종속당하는 거죠. 속국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식민시대에 많은 나라들 보셨잖아요.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강대국한테 종속해가지고 거의 반식민 징태에 빠진 그런 운명이 이 비대칭 동맹의 약소 동맹국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길게 보면 당근을 받으면. 오케이? 그러니까 당근과 관련해서는 이 약소 동맹국이 이게 얼마나 믿을만 하느냐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를 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내가 이걸 먹었을 때 종속될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종속 위험성이 작은 경우에는 당근을 쉽게 받아들이는 거고 이 종속 위험성이 크다. 이 당근을 받으면 내가 너무나 더 의존하게 돼서 그 다음에는 종속되는 나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당근을 받기 주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근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어때야 된다? 당근은 신뢰성이 높아야 되고 종속 위험성은 낮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걸 생각해내느라고 10년이 걸렸다는 게
저도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만.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채찍의 신뢰성, 당근의 종속 위험성, 당근의 신뢰성이라는 게 다 뭐에 달려 있느냐? 아까 말한 간단한 두 요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여기서 말하는 화살표,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결정론적인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냐, 확률적인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 늘 그렇다, 반드시 그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개연성이 크다 정도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레 하나 정도 드셔가지고는 이동선 교수의 이론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발레가 제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증거보다 많아야 제 이론이 무너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선생님 세상에 왜 지리하고 극성만 중요합니까? 세상에 다른 거 중요한 거 많잖아요. 인정합니다. 세상 복잡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을 만들려면 단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개 말고는 나머지는 그냥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이 둘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화를 위해서 단순화 작업을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동선 교수 얘기 들었더니 10년 동안 진짜 단순한 얘기만 만들어가지고 왔다 이렇게 얕보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안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 사례를 설명하는 일반론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두 개만 골랐는데도 설명 변수를 메커니즘이 복잡하지 않아요? 일단 3개, 4개 추가해 보세요. 책 못 나옵니다. 자, 이론적인 핵심 주장을 이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분석 틀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장, 아규먼트를 말씀드릴 텐데요. 핵무장이 제지가 성공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 성공하느냐 물었잖아요. 언제 성공하느냐고 제가 답하냐 하면요. 초강대국이 이 세상에 2개만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보통 양극체제라고 부르거든요. 초강대국이 2이다. 많은 사람들은 강대국 개수를 쓰기도 하지만 이동선 교수는 초강대국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초강대국이 2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제지국, 이 제지를 하는 강대동맹국과 피제지국, 제지를 당하는 약소동맹국 간의 지리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 두 조건이 충족될 때 동맹국 핵 제지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실패한다고요? 이 두 조건 중 적어도 하나라도 없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양극 체제가 아니든가 아니면은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거리가 가깝다든가 아니면 둘 다 아니다든가 이렇게 될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왜 이 두 조건이 다 필요합니까? 다 필요합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어떤 국가가 특히 약소국이 핵무장에 나설 때는요. 이거는 정말 독한 마음으로 나서는 거예요. 뭔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나서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만약에 핵무장에 나선다면 그거 진짜 비장한 마음으로 나서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그 의지를 꺾어야 제지가 성공한단 말입니다. 그걸 꺾기 위해서는 당근도 마찬가지고 채찍도 마찬가지고 그 영향력이 커야 돼요. 하나라도 모자라면은요 불충분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얘기한 이 성공의 조건 2가지가 다 갖춰졌을 때 그때 성공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조건이라도 없으면 그러면
이 성공 확률이 제지 성공 확률이 똑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성공 조건과 관련된 주장을 제가 상세하게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 인과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격 동맹국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격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양극 체제예요. 초강대국이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 여기 첫 번째 매개 변수 쪽을 한번 보세요. 자, 원격 동맹국일 경우에는요, 채찍의 신뢰성이 중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채찍의 신뢰성이라는 거는 아무리 높아봐야 중간이에요. 상, 중, 하 중에 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채찍을 쓰는 것 자체가요, 이 제지국에게는 자해적인 행위가 돼요. 동맹을 맺은 이유는 뭔가 공유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동맹국을 내가 만약에 벌을 주게 되면 그것이 내가 그 동맹국과 공유하는 이익까지도 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미국 입장에서 한국 제재하고 싶겠냐 말이에요. 제재하면은 미국도 다치는데. 그러니까 이 채찍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강대 제지국이 잘 쓰고 싶어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약소동맹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고일 수는 없어요. 높일 수는. 근데 중이 될 수는 있습니다. 중이 될 수는 있어요. 저거 거짓말 아니야. 벌 줄 생각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 내가 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채찍의 신뢰성의 상한입니다. 중간이. 근데 그 중간이라도 필요해요. 뭐가 되려면 채찍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해내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모든 게 다 가능한 한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논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요, 이 채찍의 신뢰성이요,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은 되는 편이에요. 자,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이 채찍을 쓰게 되면은요, 몇 가지 그러니까 자해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강대 동맹국에 해가 돌아올 수 있는데 그 해가 뭐가 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미국이 한국에게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어떤 해가 다가올 수가 있겠는가?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제재를 이 약소동맹국이 딱 받으면요, 삐져요. 동맹국이라고 믿었는데 나한테 벌을 줘? 관계가 소원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더 나아가서 그냥 동맹에서 이탈해 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동맹국, 나를 때리는 동맹국을 어떻게 믿느냐고. 그죠? 네.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맹을 잃어버리게 돼요. 동맹을 잃어버리진 않더라도 동맹이 약해져요. 내가 쓸모 있어서 만든 것이 약해지고 사라질 위험이 생긴다? 그거는 해로운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요, 약소동맹국은 강대동맹국에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무척 의존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벌을 준다라고 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약소동맹국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중국이 한번 북한한테 경제 제재를 제대로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 경제 아마 무지하게 흔들릴 겁니다. 불안정해질 거예요. 붕괴될 수도 있고요. 붕괴되지 않더라도 진짜 그 체제가 엄청나게 흔들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래서 채찍을 쓴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해적인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요, 이 자해적인 면이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냐 하면요, 동맹국이 나를 떠나도
얘가 멀리 있는 동맹국이에요. 다른 지역에 보통. 얘가 나를 떠나더라도 내 본토가 위태로워지는 일은 없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동맹국이 나를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캐나다가 미국을 떠난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웃, 바로 인접해 있는 동맹국들은 이 강대 동맹국들에게 완충국 역할을 해줘요. 다른 강대국이 직접 군대를 두지 못하도록 일종의 안전벨트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완충지대를 잃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동맹국은 이 완충지대 역할을 안 해요. 국경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잃어도 손해긴 하지만은 많이 손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찍을 들 수 있는 거예요. 강대 동맹국 입장에서는. 불안정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멀리 있는 동맹국을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그 동맹국이 불안정해져요. 불안정해지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불안정한 나라에서 뭐 난민이 넘어올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동맹국이 불안정해지면은 그 불안정을 다른 그 적대 강대국들이 틈타가지고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개입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개입을 또 막겠다고 내가 들어가서 다투게 될 수도 있고, 싸우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동맹이 불안정해지는 건요, 이런 문제가 좀 덜해져요. 거기서 난민 생겨와야 여기까지 오겠어요? 그죠? 거기에 멀리 있는데 강대국들이 다투고 싸운다 그래도 뭐 내가 꼭 거기 끼어들 이유가 있겠어요? 안 끼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요.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가 불안정해지면은 거기서 다툼이 벌어지고 싸움이 나면 내가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럼 나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고요. 둘째는 뭐냐면 가까이 있으면은 그 약소동맹국이 불안정해질 때 난민이 나한테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어요. 북한이 불안정했을 때 중국이 당했듯이. 이거는 그 강대 동맹국에게는 상당히 큰 위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채찍이라는 것을 강대 동맹국이 쓸 때 멀리 있는 동맹국한테 쓸 때는 조금 손해를 덜 봐도 되는 거기 때문에 채찍을 그나마 조금 쓰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고, 그래서 채찍의 신뢰도가 중간은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가까이 있는 동맹국에게 채찍을 쓸 때는 상당히 큰 문제가 그 채찍을 쓰는 강대 동맹국에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쓰기가 어렵고, 그걸 알고 있는 약소 동맹국은 채찍의 신뢰도가 낮구나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근의 종속 위험성. 채찍의 신뢰성이 그래서 중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채찍의 영향력도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상은 아니지만 중간만이라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이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동맹 제지가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고요. 자, 밑에 당근 한번 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당근의 종속 위험성이 낮아요. 가까이 있는 강대국에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한다. 거기다가 당근까지 받아서 더 의존해진다. 이건 종속 위험성이 매우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까이 있는 강대국은 이 약소국을 어떻게 보면 마음만 먹으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영토적인 야심이 생길 수도 있는 인접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걸 알고 있는 약세 동맹국 입장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강대 동맹국에게 의존이 너무 심해진다? 이거는 속국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근을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종속 위험성이 크거든요. 근데 반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동맹국
강대 동맹국한테는 의존하는 게 덜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은 마음 먹고 통제하려고 들 때 멀리 있는 약소국 통제하기가 비교적 어렵단 말이에요. 둘째는 뭐냐,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 대해서 뭐 영토적 야심이 생길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약소국 입장에서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 강대국의 당근을 받는 게 좀 덜 위험한 거예요. 종속될 위험성이 그만큼 덜한 거죠. 예. 그래서 당근의 종속 위험성이 원격 동맹국에게는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당근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면이 있는 거고요. 그게 성공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자, 당근의 신뢰성은 양극 체제에 달려 있어요. 초강대국이 둘이에요. 여러분 냉전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소. 이때는요, 기본적으로 초강대국끼리는 라이벌이 되고요. 이 라이벌들이 블록을 만들어요. 뭐 자유진영, 공산진영. 왜냐하면 이제 얘네 둘이 세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 블록이라는 게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래도 꽤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블록을 이용해서 다른 강대국이 이끄는 블록을 대항하는 그런 목표로 용도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냉전 시대에 소련이나 미국이나 자기 블록을 그래도 꽤 챙겼던 거예요. 네. 자, 단극 체제에서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단극 체제에서는요, 블록이 큰 쓸모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만들어서 대항할 라이벌이 없거든요. 초강대국이 하나인데 누가 라이벌이겠어요? 그러니까 블록이라는 게 덜 중요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블록이 덜 중요하다는 거, 블록에 담겨 있는 약소 동맹국의 전략적인 가치가 낮은 편이라는 거예요. 전략적 가치가 낮은 동맹국에게 당근을 제공할 때는 신뢰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한테 하는 약속은 어기기가 쉽잖아요. 그죠? 근데 양극 체제여서 제법 약소 동맹국이 이 강대 동맹국에게 중요성을 갖는 상황에서는요, 약속을 지킬 유인이 그만큼 큰 거예요. 왜? 잃기 싫거든. 약소 동맹국을. 그죠? 그걸 아는 강대 약소 동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극 체제에서 초강대국이 주는 당근은 굉장히 믿을 만한 거예요. 자, 두 번째, 평판 논리가 또 들어가요. 복잡하죠? 근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평판 논리가 들어가는데 양극 체제에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블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블록이 중요할 때는요, 내가 믿었다는 평판을 갖는 게 굉장히 좋아요. 미국은 상당히 믿어온 동맹국이야. 약속하면 지켜라고 생각하면은 세상의 약소국들이 야, 미국하고 동맹 맺으면 괜찮겠네. 믿을 만하니까, 기댈 만하니까. 그러면서 미국한테 모여요. 블록을 만들기가 쉽고 유지하기도 쉬워요. 근데 평판이 나쁘다. 미국이 못 믿겠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식으로. 그러면은 국가들이 이 동맹 맺어서 뭐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 블록을 만들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양극 체제에서는 이 블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 믿었다는 평판을 초강대국이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믿었다는 평판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킬 확률이 커진다고요. 그거를 약소국이 안다고요. 그러니까 약소국 눈에는 이 당근이 신뢰도가 높아 보인다고요. 실제로 높다고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이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공의 두 조건이 갖춰지면 원격 동맹국이고 양극 체제이면, 그러니까 양극 체제 안에서 초강대국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동맹국을 제지하려고 할 때는 그 강대국의 채찍의 신뢰성이 중간이 되고 당근의 종속 위험성은 낮고 당근의 신뢰성은 높고, 그래서 채찍의 영향력은 중간 정도는 되고 그다음에 당근의 영향력은 높고,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고고, 그러니까 제지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다. 엄청나게 논리정연하죠. 죄송합니다. 에너지가 빠질 때는 자뻑을 좀 써야 돼요.
자, 이론의 핵심 가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성공할 때, 실패할 때.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요, 2x2로 네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양극일 때가 있고 다극일 때가 있고요. 그 설명 변수가 두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동맹국이 멀리 떨어질 때가 있고 가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두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네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신 그 성공의 조건인 경우는 여기에 해당돼요. 양극이고 원격 동맹국일 때. 그럴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채찍의 신뢰성, 당근의 종속 위험성, 당근의 신뢰도가 다 충족돼요. 플러스가 충족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영향력이 크겠죠. 그러니까 성공하게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불완전 성공, 대개는 완전 성공할 거예요. 근데 이 성공의 조건이 둘 다 결여되어 있는 요 셀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요, 채찍의 신뢰도 낮을 거고 당근의 종속 위험 높을 거고 당근의 신뢰도 낮을 거고, 한마디로 채찍과 당근의 영향력이 아주 낮겠죠.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실패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두 셀은요, 어정쩡해요. 여기서 보면은 단극 체제이기 때문에 당근의 신뢰도만 낮아요. 그죠? 그리고 채찍의 신뢰도는 중간되고 종속 위험성은 낮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패겠지만 부분 실패가 될 가능성이 꽤 있죠. 그죠? 완전 실패도 가끔 나오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인접 동맹국이기 때문에 채찍의 신뢰성이 낮고 당근의 종속 위험성이 높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이 조금씩 영향력이 떨어질 테니까 실패는 할 텐데, 그래도 당근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니까 완전 실패는 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이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한반도로 옵니다. 한미 동맹과 북중 동맹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국 제재가 성공한 것은 양극 체제에서 원격 동맹국이 제지를 시도한 사례에 해당하는 거고요. 북한의 제지가 실패한 것, 북한에 대한 제지가 실패한 것은 바로 최악의 상황. 단극 체제에서 인접 동맹국인 중국이 제지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딱 예상이 들어맞죠. 그죠? 이 정도 되면 건진보다 천공보다 나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신점으로 하는 거고 저는 과학으로 하는 겁니다. 자, 한국 사례 한번 볼게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제지가 성공했어요. 한국의 핵무장 프로그램의 약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70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비밀리에 한 거예요. 마치 이제 뭐 원자력 발전을 위한 민간 프로그램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안으로는 이제 핵 그 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과 시설들을 갖춰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미국한테 1974년에 딱 걸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제지에 들어가니까 NPT에 그때 비준을 합니다.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핵무기 안 갖는다고 법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해 뒤인 1976년에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요. 이제 핵무장을 중단한다. 그러면 그때 제지가 끝난 거예요?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속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거는 쇼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겉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보안을 강화해서 더욱 은밀하고 더욱 위대하게 핵무장 추진을 가속화해요. 그래서 1981년 정도에 가면, 그러니까 1980년도에 가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게 되냐면 81년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 정도. 그러니까 꽤 진도가 나갔던 거예요. 물론 자체 평가지만, 한국의 평가지만. 그 정도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81년과 82년에 거쳐서 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버립니다. 81년에 해체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82년까지 이 해체를 완료해요.
핵무장 제지의 성공 사례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제지는 1974년부터 시작해서 이 핵무장 제지가 성공하는 1982년까지 지속됐어요. 자, 그럼 제지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 81년, 82년에 미국의 행정부는 라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끌고 있었는데요. 이 레이건 행정부가 당근 위주 접근을 썼어요. 당근 위주 접근이라는 건 뭘 말하냐 하면은 1차적으로는 당근을 주로 하는 거예요. 정책 수단 중에서. 근데 거기다가 2차적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채찍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당근 위주 접근. 요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한국에게 핵 프로그램 해체해라. 내가 너 안전 보장해 줄게. 해구산 씌워주고 주한미군 그대로 놔주고 너 군사 현대화 시켜주고. 그러니까 핵무기 없어도 너 안전 보장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핵무장 포기해. 라고 당근을 썼고요. 또 채찍도 썼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제재 맞는 수가 있다. 은근슬쩍 쓴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이었고요. 근데 요때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당근의 영향력이 높았고요. 채찍의 영향력도 중간 수준은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정책 수단이 갖는 영향력이 컸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가져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당근의 영향력이 높았던 이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유는 간단해요. 당근의 신뢰성이 높았고 당근의 종속 위험성은 반대적으로 낮았고. 그러니까 이게 최선의 당근입니다. 이게 가장 위력적인. 당근의 신뢰성이 높았던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양극 체제였기 때문이에요. 양극 체제였기 때문에. 당시에 세계는 두 초강대국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미국과 소련이고요. 각자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블록을 거느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서로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는요. 한미 동맹 그리고 한국이라는 동맹국은요. 미국에게 필요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꽤 쓸모 있어요. 유용해요. 오케이? 왜냐하면 미국의 라이벌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오케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괜찮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쓸모 있는 동맹국에게 미국이 당근을 준다. 그 쓸모 있는 동맹국을 이롭게 한다라는 건 미국에게도 꽤 이로운 일이에요. 아시겠죠? 당근을 받으면 한국이 그만큼 강해질 거고, 그죠? 당근을 받은 만큼 한국이 그만큼 미국의 말을 잘 들을 거고, 쓸모 있는 동맹국을 이렇게 만드는 거는 꽤 좋은 투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는 한국이 봤을 때는 양극 체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는 당근 꽤 믿을 만하구나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둘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냉전 시대에는요, 미국의 평판이 중요했어요. 미국이 온 세계의 약소국들아 나에게로 와라. 소련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 뭘로 끌어당길 거냐? 소련은 못 믿고 나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평판을 중시하기 때문에 미국은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걸 알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주는 당근은 평판이 걸린 당근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믿을 만하다라고 본 겁니다. 자, 당근의 종속 위협성도 심지어 낮았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멀리 한국과 미국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한 번도요. 주한미군 줄여달라고 떠나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떠날까 봐 전전긍긍했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다른 나라의 병력을 들여도 우리가 종속된다라는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늘 갖는 생각, 미국은 멀리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고, 그죠? 우리를 통제하려고 마음 먹어도 실제로 하기가 어렵고, 종속 위험성이 낮은 거예요. 낮으니까 미국이 주는 당근들, 주한미군 유지하겠다, 핵무기
전술에 갖다 놓겠다. 다 괜찮은 거예요. 받아 먹어도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근이 굉장히 큰 효과성을 발휘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찍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채찍의 신뢰성이 중간은 됐어요. 근데 채찍은 중간만 돼도 충분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왜 채찍의 신뢰성이 중간 정도로 충분했느냐? 거리가 멀었기 때문인 거예요. 미국과 한국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제재해요. 한국이 삐져요. 그래서 동맹을 떠나요. 그래도 미국의 본토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위협은 별로 없어요. 멕시코가 떨어져 나가는 거하고, 그러니까 캐나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제재를 받아서,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 한국이 불안정해져요. 난민이 막 생겨요. 그 난민이 태평양을 헤엄쳐서 미국까지 올 확률은 굉장히 작다. 둘째, 한반도에서 한국이 불안정해져서 거기 중국이나 소련이 개입해요. 그랬을 때 미국이 들어가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확률 0은 아니죠. 그렇다고 높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 멀리 있으니까 솔직히 뭐 안 잃으면 좋겠지만은 뭐 강대국과 싸워가면서까지 꼭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냐 하면은요, 불안정해져도 미국에게는 아주 큰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야, 너 당근 받아. 안 받으면 제재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한국한테는 아, 이건 믿을 만한 위협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북한하고 얘기하면 이제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제지가 93년 정도에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북한 핵무장 프로그램은 80년대에 본격화됐고요. 85년에 NPT에 조인해요. 겉으로는 핵무장 안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이것도 이제 70년대 한국처럼 비밀리에 연락에 핵무장에 나서요.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가면은 영변에 있는 핵시설에서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해요. 그러니까 폭발 장치 하나나 2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94년에 제네바 합의 맺어서 한동안 비핵화 약속하고 그 다음에 한동안 영변 핵 프로그램 동결해 놨고요. 그 다음에 2005년에는 또 9.19 합의라는 걸 맺어서 대체로 한 2007년까지는 또 그 핵 무장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제한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피상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안으로는 비밀리에 계속 핵무장을 추진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06년에 핵실험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므로써 핵무장을 완성한 완전 실패 사례, 제지의 완전 실패 사례가 됩니다. 자, 중국의 제지는 93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소련이 알아서 하다가 소련이 91년에 망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밖에 나설 수가 없으니까 중국이 나섰고, 그래서 이제 93년부터 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조금은 미온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미국 보러 제지하라라 그러고 자기는 지켜보는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 이제 세기가 바뀌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육자회담으로 기억하시는, 그러니까 미국, 북한, 뭐 기타 이해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딜하게 만드는 그런 그 토크 호스트 역할을 조금 하다가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게 호스트 역할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중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제지에 진심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03년 이후부터 제지를 차츰 강화해 나갑니다. 근데 결국은 제지는 실패하고 말았죠. 이유가 뭐냐? 기승전질이 극성이에요. 첫째, 중국은 북한의 인접 강대 동맹국이었습니다. 가까이 있었어요. 딱 붙어 있잖아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제 이론이 말한 것처럼
채찍의 신뢰도가 낮아요. 중국이 제지하잖아요. 그럼 북한과 소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말을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삐져가지고. 그러면 중국의 영향력이 준셈이에요. 그러면은 그 미국 같은 나라가 중국한테, 한국 같은 나라가 중국한테 부탁할 이유가 없어요. 저 북한 좀 어떻게 조금 말 좀 듣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라는 게 중국이 줄어드는 겁니다. 둘째, 제재하면 북한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재하면은 약소동맹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지만 북한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거예요. 난민이 90년대처럼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중국이 사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또 붕괴하면은 한국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미국도 많이 생각하는 게 급변 사태다, 뭐 개입하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중국도 말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러면 이제 한미와 대립하거나 대결하거나 아니면 싸우게 되거나, 이거는 이 중국에게는 꽤 큰 문제가 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불안정해질까 봐 혹은 삐질까 봐 그것이 걱정돼서 채찍을 차마 쓰기가 어려운 거고, 그걸 알고 있는 북한은 중국의 채찍을 별로 믿질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별로. 못 쓸 걸 아니까. 자,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당근의 종속 위험성이 높습니다. 중국에게 군사적으로 더 의존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장차 속국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아까 그 논리예요. 이미 군사 경제적으로 의존해 있는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더 의존한다? 그러면 진짜 속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실질적으로 이 중국을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주권을 뺏어갈 나라 2로 아마 중국일 거다. 다음에 미국 정도일 거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 걱정이에요. 종속 위험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당근의 매력이 뚝 떨어지는 거죠.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당근은 별로 영향력을 북한에 대해서 발휘하기가 어렵다. 자, 마지막으로 단극 체제에서 이 중국이 하필 제지를 시도했단 말이에요. 단극 체제 때문에 중국의 당근이 북한에게 신뢰도가 낮았어요. 단극 체제, 초강대국이 하나인데 그 초강대국이 하필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미국이 이제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이유가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북한에게 안전 보장을 해준다. 그러니까 안보 당근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게는, 중국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째, 이건 미국에 맞설 각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이 북한을 해치려 들 때 내가 맞설 각오가 돼야 되는데, 중국은 이 시대에 강대국이었을 뿐이지 초강대국까지는 안 된단 말이야. 국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북한이 중요해도 얘를 지켜주겠다고 공약을 하고 맞서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약한 거지. 그지? 안보 공약을 지킬. 둘째,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핵전력이 매우 강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초강대국과 강대국 차이예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핵무장 대신에 해구산을 씌워줘야 안보 불안이 꽤 해소가 될 텐데, 이 해구산을 씌워줄 여력이 없는 거야. 지 하나 우산 쓰기도 바빠서 이 우산을 조금 크게 만들어가지고 북한도 들어와서 같이 써라고 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의지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중국이 제공하는 그 당근, 그죠? 거기에 대해서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중국이 제재에 실패한 이유는 단극 체제에서 인접 동맹국을 대상으로 시도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론 말씀드렸고, 이론을 적용해서 사례 말씀드렸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고요. 근데 이제 요 두 사례만 가지고 제가 이론을 검증했다고 난리를 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다른 사례들 몇
그렇게 했어요. 총 14개 사례를 제가 분석을 책에서 했고 그중에 이제 한미 동맹하고 북중 동맹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사례가 좀 깊이 분석된 사례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그거보다는 좀 짤막하게 해가지고 나름 이제 현존하는 이 동맹국 핵무장 제지 사례들은 다 보고 내린 결론이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저의 연구 결과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성 교수님께서 이제 막 출간하신 책을 중심으로 오늘 강연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사실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한미 동맹 그리고 북중 동맹에서 거기에 중심으로 강연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 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누구인지 잠깐 그 셀프 아이덴티파이만 좀 하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아주 parsimony가 넘치는 그렇게 간결하고 명료한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에 감명을 많이 받은 이번 책도 그런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조금 읽어보면서 그 들었던 몇 가지 질문들 플러스 그 강연에서 말씀해주신 내용들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처음에 책 서론에서 보면은 그 트럼프하고 요즘에 이제 한국의 그 여론 핵무장을 다시 해야 한다라는 여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놀랍게도 이런 여론이 나온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내용도 뒤에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읽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론 사례 연구가 이제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는 접근을 못하셨다 아직 이제 할 예정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제일 지금 궁금해하실 질문이 그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한국의 어떤 핵무장에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 이 선생님께서 지금 제시하신 이 이론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것이 잘 정합성이 있는 것인지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아마 다른 데서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다면 트럼프 이것은 이론적으로 선생님이 제시하신 이론 내에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라는 개인의 일탈을 얘기하는 아주 굉장히 큰 관례인 것인지 혹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반극 체제나 다극 체제나 혹은 무극 체제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하지 않고 계신 무기라던가 혹은 다극 체제로의 변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궁금하고요. 그거 하나만 먼저 받을까요? 선생님 저기 질문 좀 몇 개 받아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게 나을까요? 예, 왜냐면 너무 많으면 하나 답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그치, 같아서 설명충이니까. 그건 아니고 네. 간단하게 좀 하고 예, 예, 다음 예, 있으니까. 하나만 더 드리면 이론적인 문제인데 아까 선생님께서 그 2x2 그 설명해 주셨던 거는 초강대국이 단극 체제 하에서 자신의 동맹국을 핵 개발 제재하는 것을 성공하냐 실패하느냐 여부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사실 중국의 사례는 그 단극이 아니고 그 하에서의 강대국이 자신의 동맹국에 대한 핵 개발을 저지하는데 실패했냐 성공했냐의 문제는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거를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책 보면서 제가 이건 짧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간단히 그냥 그 사실관계가 사실관계 관련해서 그 궁금했던 게 51페이지에 그 보면 한국 핵개발 관련해서 프랑스 그 카터 대통령이 프랑스 총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야기로 프랑스 정치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외 관계에서는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지고 있고 그 당시에 기록을 찾아봐도 그 데스탱 대통령하고 레이몽 바르 대통령 그 총리를 카터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그 인용하신 오버도퍼 말고 다른 논문을 보면 그 데스탱 대통령하고 얘기를 해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논문도 있는데 그 부분이 맞는 건지 약간 궁금하고 하나 마지막으로 54페이지에 그 슐츠 그 장관 국무장관 스펠링이 하나가 틀려가지고 그거는 좀 지적이 있습니다. 질문이 많은 건데 좀 학생들이 지금 손든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간단하게 얘기는 좋겠고요. 저기 학생이 남학생이 먼저 그다음에 여기 학생 여기까지 하고 이동훈 선생님 저희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질문 드리면 이제 변수로 설정해 주신 초강대국 그 극성과 그리고 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거 책에 당연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겠지만 초강대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자기 지역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상대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초강대국이라고 아까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과연 소련이 그럴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진 않을까, 그 초강대국이라는 부분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지리적 근접성에 대해서 그 인접과 근접의 그 원거리와 근거리의 어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여기 여학생까지 하고 이동 선생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일단 제가 학부를 사실 고대 정예를 졸업을 했어서 그때 당시에 왜 이동선 교수님의 수업을 안 들었을까 하는 후회가 살짝 남아 있습니다. 안 들었으니까 오늘 여기 왔는 거 아니에요?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사실 현실주의는 아나키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유니폴러, 바이폴러, 멀티폴러를 가지고 극성을 되게 자세히 다루는데 교수님께서 오늘 강의에서 말씀하셨던 건 한국 사례는 양극 체제라서 가능했다라고 하셔서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가 우리 약소국 동맹국인 한국을 가지고 관세를 올리거나 방위비 분담을 협상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제재적인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무슨 체제라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미국이 계속 믿어온 동맹국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수준 높은 질문들이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을 칭찬하는 거는 시간 끌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고 역시 그 저희 부모님의 모교답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말씀하셨던 이제 현재 그 핵무장 여론이 일고 있는데 뭐 제 이론은 이제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냐면 한국이 만약에 핵무장에 나선다면 그러면 이제 미국이 제지할 수 있을 텐데 제지하고 들어온다면 그러면 이제 그 제지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냐 실패할 가능성이 크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은 그 세 번째 학생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저는 지금은 아직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추세 자체는 지금 중국이 제2의 초강대국이 되어서 양극 체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미국이 제지를 나선다면 원격 동맹국인 면에서는 제지가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큰 문제는 이게 단극 체제라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핵제재라는 게 굉장히 원래 어렵기 때문에 또 한국이 핵무장 나서면 이건 진짜 작정하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핵제지 성공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시간이 조금 흘러서 양극 체제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고 미국이 그때 제지한다면은 이제 제지의 성공 확률이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지금은 낮지만 한국이 늦추면 늦출수록 미국의 제지가 성공할 확률은 늘어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강대국 사례가 아니냐. 맞아요. 근데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둘 다 제지국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두 나라 다 약소국이 핵무기 갖는 걸 기본적으로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이 초강대국인 경우에는 아마 강대국이 나섰을 때보다는 제지가 성공할 확률이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당근과 채찍을 더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좋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의 알려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대국보다는 초강대국이 비핵화에 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도 그렇고 정책 수단도 그렇고 초강대국이 이제 제지에 나설 때 강대국이 제지에 나설 때보다는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그럼 왜 중국 사례를 넣느냐? 초강대국이 인접국을 대상으로 제지를 한 사례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강대국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론이니 강대국 사례로서
강대국이 인접국을 단극 체제에서 제지하려고 시도한 유일한 사례인 북중 동맹 사례를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체리 피킹을 한 게 아니라 제 마음대로 다 룰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슐츠 만난 거 이름 틀린 거 그거는 이제 다 제 공저자 탓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거 편집은 그분한테 다 맡겼는데 뭔가 미스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프랑스 대통령하고 얘기한 것, 그 관련된 내용은 저한테 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볼게요. 그 부분 대통령한테도 분명히 이제 말을 했을 거고 대통령이 사실 외교를 주관하는 것도 맞는데 제가 본 자료에서는 그게 빠졌나 봐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 1년을 더 썼으면 찾았을 텐데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초강대국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초강대국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최강국과 싸워서 뭐 1대1로 승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 사실 냉전 시대에 소련이 서반구, 미국의 그 서반구에 가서 싸우면은 100전 100패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초강대국이라는 건 다른 모든 지역의 강대국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제가 주요 지역이라고 정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화되어 있는 지역, 동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중동 정도 산업에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지역, 그러니까 자기 지역 플러스 그 지역 적어도 하나 정도에서 강대국 역할을 하면은 저는 초라는 말을 붙여줬고요. 그 말을 붙이기에는 냉전 시대에 그 미국과 소련 그리고 현재의 미국은 당연히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요. 중국은 아직 거기다가 넣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유럽이나 중동에서 아직은 쓸 수 있는 힘이 좀 작아요. 동아시아에서는 뭐 상당히 강하지만 그래서 아직 초라는 말을 달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뭐 해군력 만들고 열심히 블록 키우는 걸로 봐서는 거기에 도달할 거다라고 저는 믿고요. 트럼프가 많이 또 중국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접과 원격의 차이는 뭐냐? 요거는 어쨌든 간에 기준은 어느 정도 자의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인접을 바로 옆에 있는 나라, 국경 넘어 있는 나라, 그다음에 거기서 하나 더 떨어져 있는 나라까지를 인접으로 쳤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그러면 결론을 내렸냐면 제 논리에서 아까 완충지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인접 동맹국이 중요한 이유가 다른 동맹국들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 완충 효과를 내줄 수 있는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완충지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약소국은 아무리 많이 봐야 한 다리 건너 있는 국가까지예요. 바로 옆에 있는 국가. 두 다리 건너서는 조금 완충 역할을 얘가 중요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을 걷고요. 그것은 이제 자의적이라는 비난을 받지만은 개념에서 어떤 그 기준을 나눌 때는 자의성이 완전히 빠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이 끄덕끄덕 해주시는 만으로도 여러분의 헤드뱅잉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기준을 세웠다라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현재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현재가 단극 체제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양극에는 미치지 못한. 그러니까 트럼프가 깽판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동맹국들한테 이렇게 깽판을 치는 이유는 첫째 이유를 들려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어서인 거야. 오케이? 근데 둘째 이유를 들려면은 그래도 되는 상황인 거야. 왜? 블럭이 아주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국이 지금 초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가 블럭이 없어요. 지금 뭐 블럭이 생긴다 만다 하잖아. 러시아, 북한, 이란 들어갔다고. 근데 걔네들이 그걸 블락이라고 치더라도 미국과 상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을 한국의 그러니까 쓸모, 강대국 정치에 있어서의 쓸모가 지금 단극 체제인 한에 있어서는 높은 편은 아니에요. 다른 동맹국들도 마찬가지예요. 약소 동맹국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못 살게 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도 그 얘기 나오죠. 지금 중국만 이롭게 하고 있다고. 중국이 요 틈 타가지고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자기 블록 만들잖아요. 그럼 냉전식으로 블록이 중요해집니다. 그죠? 그러면 한국이라든지 나토라든지를 지금처럼 아주 무슨 말도 안 되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오직 단극이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이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기 경서. 안녕하세요, 교수님. 전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생 김경서라고 합니다. 먼저 정교하게 이렇게 만드신 이론을 강의에서 들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이론에 대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교수님 이론에서 지리적 거리와 체제의 극성이 핵심 변수로 작동하는데 이 강대 동맹국과 약소 동맹국이라는 개념이 그 동맹국 두 개의 상대적인 힘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격의 약소 동맹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강하거나 아니면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클 경우에 당근과 채찍의 신뢰성에 추가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요소들이 지리적인 그런 거리 효과를 매개하거나 아니면 수정하는 보조 변수로 작동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요소들이 독립적인 변수라기보다는 기존의 그 틀 안에서 포섭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론적인 주장 질문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이론에 꽂혀서 이 연구를 한 거예요. 사례는 이론이 맞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읽은 거고.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인데 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현실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빼놓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빼놓은 것 중에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건 것 같은데 야소 동맹국도 급이 다르다는 거지. 그죠? 한국은 중견국이고 그다음에 뭐 또 진짜 약한 나라도 있고 그러면은 중견국은 그만큼 전략적 가치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진짜 찐 약소국은 전략적 가치가 적으니까 그죠? 뭐 채찍을 쓸 때 신뢰도도 달라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것도 작용을 하는 증거를 봤지만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고 뺀 거예요. 왜 뺐냐 하면은 그게 이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리고 그 관련된 논리가 사실은 이미 나와 있고요. 글렌 스나이더의 얼라이언스 팔로틱스 보면은 그 얘기가 조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오리지널하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설명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늘 필요는 없다 그래서 뺐는데요.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말씀하신 분이 이론을 개발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되게 중요한데 이동선 교수가 개무시했다. 난 요거 가지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왜 중요한지 메커니즘 만들어 가지고 성패를 설명하겠다. 라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책 쓰고 교수 되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날카롭고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그런 씨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부분을도 제가 늘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그리고 증거로 또 나타나고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또 그럴듯한데 그거를 넣어서 이론이 복잡해지고 거추장스러운 그 실에 비해서 얻는 득이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저는 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책 쓰세요. 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또 이론과 관련한 건데 교수님께서 양극 체제를 강조하셨고 말씀하신 것으로 예상했을 때 국제 정치 체제가 현재 단극 체제에서 이제 앞으로 양극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먼 미래에라도 다극 체제가 도래한다면 교수님 이론에서 그 양극 체제가 갖는 그 안정성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변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다극 체제 말씀하셨는데 다극 체제를 제가 왜 뺐냐 하면은요. 초강대국이 세디선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핵무기가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그죠? 핵무기가 1945년에 개발이 됐고 지금 이건 핵무기에 관한 얘기고요. 그럼 1945년 이후의 역사를 설명하는 건데 1945년 이후에는요 양극 체제와 단극 체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설명할 거리가 없는 다극 체제에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은 소개하진 않았죠.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오죠. 이제 미래에 초강대국이 셋이 있는 그런 체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에다가 제가 그걸 넣었어요.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 양극체 다극 체제 강대국이 셋 이상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첫째 매개 변수의 값이 어떻게 될 것이고 둘째 매개 변수 값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종속 변수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추론을 해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그 성공 가능성, 제지의 성공 확률이요. 양극보다는 낮고 단극보다는 높아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단극은 벗어나서 지금 논란이 다극으로 가느냐 양극으로 가느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제지는 더 쉬워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 시대에 몇 안 되는 낙관론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핵 확산 문제가 더 악화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제 변수들만 놓고 보면 지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극성 가지고 보는데 이 극성이 단극을 벗어나게 되면서 지금보다는 제지가 더 효과적으로 들을 거고 그래서 핵 확산이라는 게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맞고 틀리고는 한 20년 후에 봅시다. 예, 저희가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혹시 마지막 한두 개 정도만 질문 더 받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여기 학생 말고는 그럼 추가 질문 없을까요? 그럼 여기 학생 마지막으로 하고 그러면 질문을 하고 이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앵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몇 년 전에 고시 특강으로 한번 갔었었는데 굉장히 그 베토벤처럼 빠마 더 하시고 더 멋있어지셨습니다. 저는 이론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이 모델의 핵심은 동맹국, 약소 동맹국을 강대 동맹국이 제지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영향력을 투사해서 그 약소 동맹국이 좌절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암묵적으로 깔고 있는 가정은 영향력이 높으면, 그러니까 찍어 누르면 눌린다, 혹은 눌리지 않는다인데 약소 동맹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소 동맹국도 뭐 기술 수준에 따라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성공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이제 반대, 그러니까 강대국의 입장에서 찍어 누르는 것에 반대되는 관점에서 약소 동맹국 입장에서 이것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 리지스턴스의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일부러 이것도 이제 빼신 걸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제 책에서 제가 경쟁 이론으로 삼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쓴 책 이전에 이 질문에 관련해서 내놓은 답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답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약소 동맹국이 얼마만큼 강대 동맹국의 채찍에 취약한가를 변수 삼아서 쓴 게 있어요. 얼마나 잘 견디느냐 안 하느냐, 그죠? 예. 근데 그 이론이 있고 그 이론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놨는데 평가가 좋진 않아요. 예. 근데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볼 법한 얘기입니다. 왜 강대국 쪽만 모르냐? 약소국이 뭐 아까 얼마만큼 강하냐, 얼마만큼 버틸 수 있냐 이쪽 스토리를 들려주면 되지 않겠느냐? 맞는 말씀이고요. 그쪽 스토리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강대국 스토리로 말하는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뼛속까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자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책은 강자가 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자 쪽에 초점을
맞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빤빤한 거 절대 아니고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카락에 힘이 빠진 겁니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주 즐거웠습니다. 예. 예, 오늘 이동선 교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내용으로 가끔씩 아재 개그를 섞어가면서 해주셨는데 예,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